안녕하세요. 14강 1편, 1편이 아니지, 14강 상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강 상편은요, 저희가 여기 일본하고 중국 간의 그 센카쿠 제도 분쟁, 그러니까 센카쿠 열도 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 외에 뭐, 북방 영토, 그러니까 사할린하고 북방 사개선 분쟁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독도 문제,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 이 센카쿠 분쟁, 센카쿠 열도 분쟁이 일본이 적극적으로 이제 그 영토 분쟁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내용이 가장 많고, 또 중국도 여기에 이제 상당히 신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이 다 이제 그 본심으로 좀 이게 서로 쌩까지 않고 대응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이 실질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기도 하고, 이 독도 관련해 가지고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큰 뭐 충돌이나 사실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뭐 외교적으로 그냥 몇 마디 던지는 거 빼고는. 그래서 이제 그걸 다루긴 좀 부적절하고, 그 산림 북방 영토 관련 부분은 원래 그게 이제 그 러시아 땅이었고, 러일 전쟁으로 일본이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태평양 전쟁으로 러시아가 점령을 했는데, 그 네 개를 돌려달라 라고 해서 이제 그 스탈린 사후에 러시아 쪽에서 그거 돌려줄까라고 이제 했었는데, 그때 조건을 걸었죠. 뭐냐면, 야, 미군 철수하면 돌려줄게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돌려줄 텐데, 그러면 이 섬에 미군들이 못 오게 해라 라고 이제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홋카이도까지 미군의 레이더 기지가 올라가 있는데, 북방 4개섬을 돌려받게 되면 거기에 가장 최북단으로 이제 미군 레이더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만큼 러시아 영토가 더 많이 이제 반경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이게 조금 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동심원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그 그런 군사적인 문제도 있고 뭐 외교적인 어떤 뭐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해서 미군이 여기 못 오게 해라 라고 이제 그걸 요구를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일본은 그거를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60년대 70년대 일본 같은 경우는 군사 어떤 그 국방을 거의 미군에 의존했기 때문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유대도 그렇게 수준이 높지도 않았고 거의 의존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냉전과 겹쳐져서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른 척하고 있고, 뭐 러시아도 뭐 이제 소련도 어차피 일본이 수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계속 내세우면서 이거 받아주면 가져가든지 이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북방 사격섬 같은 경우는 그냥 외교적인 이슈로만 존재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걸 서로 갖겠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가 다뤘던 그 납치자 문제처럼 일본의 많은 정치인들도 그 북방 사계선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선거철에만 내가 이제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한다 라는 투의 어떤 그 공약으로만 쓰고 있었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은 너무 외교적으로도 너무 정치적으로 이제 편중되어 있는 문제니까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생각구 열도 문제, 이걸 다루려고 하는 거고요. 시점은 대략 2012년에서 13년 시점입니다. 그때 한창 좀 시끄러웠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뭐 후쿠시마 사고 일어나고 중국이 또 군사력이 확 증대되니까 일본이 여기에 큰 서로 문제 제기 안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보고서는 제가 보니까 이 보고서가 대체적으로 이제 그 2012년도 2012년에서 2013년에 그러니까 이제 발표가 됐고요. 연구가 시작된 거는 2011년도 중기 연구 과제로서 이제 시작이 돼서 아마 이제 이게 3년간 진행이 됐으면 그 2015년쯤에 발표가 됐겠죠. 뭐 그런 연구 성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대부분의 내용 시점은 2010년에서 2012, 1, 2년 사이에 이제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보고서가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거를 미리 전제를 하고 이 보고서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일본의 생각구 열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보고자 합니다. 뭐 강의가 조금 이제 뭐 지연된다고 불만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다 마무리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강의가 몇 개 있어가지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이제 놀진 않는다 라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양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제 기한 내에는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다음 학기에 저희가 강의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부득이하게 실시간 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게 된다면, 코로나가 사라져서 뭐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강의실에서 대면 강의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 줌을 활용한 그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학교에서도 자꾸 뭐라 그러고, 뭐 이게 저기 유튜브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좀 아니, 맨 처음에는 자기들이 학기 초에는 뭐 유튜브든 뭐든 이제 되는 대로 해라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뭐 왜 유튜브로 하냐고 뭐라 그러니까, 학교에 도대체 지침의 방향을 모르겠어요. 왜 저러는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가 들어오면 저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리고 실시간 줌 강의를 하게 되면 뭐 여러분들의 발표도 할 수 있겠죠. 발표도 할 수 있을 테고, 발표자들이 이제 자기 순서 선정해서 발표도 하시고 그렇게 뭐 할 수 있을 테니까, 제 입장에서는 사실 줌으로 하게 되면 편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직접 강의를 진행해야 되는 내용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덜어낼 수 있고, 거기 여러분의 발표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16주차 강의를 다 이제 이렇게 컨텐츠를 활용해서 하게 되면 제가 저만 힘든 거예요, 그냥. 저만 힘든 건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봅시다. 작년 한국일보 요미우리 신문, 이게 작년이라니까 이게 아마 2015년 시점일 겁니다. 이게 11년이니까 이 시점에서는 12년 시점이네요. 그러니까 작년 한국일보와 요미우리 신문, 신화통신 3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 국민의 상호 관계에 대한 평가와 신뢰도가 4년 전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은 독도 영유권 논란과 생각구 제도 분쟁 등의 이제 영토 갈등 문제가 국민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딱히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연구자는 이제 그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이 설명을. 한중일 삼국 국민은 세 나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로 영유권 문제 분쟁을 꼽았다. 한국과 일본은 독도 문제에, 중국과 일본은 센가쿠 제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문제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 중일 사이 이슈는 센가쿠 제도 분쟁과 역사 인식 문제에 집중이 됐다. 중국과 일본은 모두 센가쿠 제도 분쟁 해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또 동중국해 유전 공동 개발에도 높은 관심을 나타내 양국 국민은 영유권 갈등의 해결을 시급한 과제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가쿠 제도는 지리적 환경으로는 가장 큰 섬, 오조도를 포함한 5개의 섬과 그 3개의 암초로 이루어져 있다. 거리상으로는 그 남서제도에 가깝지만 지질학적으로는 중국의 대륙봉상에 있으며 유큐열도와 연결된 지질구조는 아니다. 호적상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에 소속돼 있고 1895년에 오키나와현에 편입된 후 한때 해산물 생산 공장이 있어서 사람이 생활한 적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오랫동안 주목받은 적이 없는 무인도였다. 그러니까 한때는 여기 해산물 생산 공장이 있었다는 거죠. 이 조그만 무인도에 영유권 문제가 부상된 것은 1968년 10월에서 11월에 걸쳐 일본, 대만, 한국의 해양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국제연합의 이제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 협력하에 동진화해 일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동중국해 일대에 걸쳐서, 여기 진화가 이제 차이나를 말하는 거예요. 동중국해 일대에 걸쳐서 해저 학술 조사를 실시하면서부터다. 해양 조사의 결과가 다음해 5월에 발표되면서 동진화해의 대륙봉에는 이라크 매장량에 필적하는 대량의 석유 자원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센가쿠 제도는 급격히 관계국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 간의 대립은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하나 있죠. 그 여기서 계속 그 일중이라고 하고 있죠. 그죠?
표현을 보시면 일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중일 관계라고 하는데, 보통 러일 관계, 중일 관계 또는 한일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글을 작성한 분이 누구냐면 그 동북아 역사재단 소속으로 있는 연구원이고, 동북아 역사재단은 중국의 동북 공정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중국보다는 일본을 더 앞에 놓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중이라고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일중 간의 대립은 이후 간헐적으로 지속되어 왔지만, 특히 2010년 9월에 일본 정부가 그 센카쿠 제도 주변에서 중국 어선을 납포해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하는 과정에서 그 일본과 중국 간에 벌어진 일련의 격렬했던 외교 전쟁은 이전의 분쟁과는 확연히 달라진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 지역에서 그 양국 간의 영토 분쟁의 역사적 연원 연구와, 또 최근에 이제 그 센카쿠 제도 분쟁, 쿠릴 열도에서의 분쟁 이전 시기의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그 21세기 들어서 중국 급부상을 계기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제 일본과 중국 간의 그 센카쿠 제도 분쟁 관련 연구는 국제정치에서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대략적으로 2012년도, 13년도 이때니까, 이 이후 7년 동안 이제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죠. 본 이제 연구 보고서 같은 경우는 아이고, 2010년 9월에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 간의 분쟁 이후 일본이 그 영토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며 대응해 왔는가를 검토한 것입니다.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역사적 사료 발굴 못지않게 동북아 국제정치의 미묘한 역학 변동에 대한 치밀한 정치 경제적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을 미리 밝힌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국부상이 그 아시아 지역 영토 분쟁을 격화시키는 동인이 됐고, 이로 인해서 촉발된 2010년 9월 센카쿠 제도에서의 일중간 영토 분쟁이 그 일본 여론을 초조하게 만들고, 나아가 그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강경 대응을 유도하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본 논문에서는 이제 센카쿠 주변 해역에서 2010년 9월에 발생한 분쟁의 내용을 먼저 검토를 하고, 다음으로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보통 센카쿠 제도라고 하기보단 센카쿠 열도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양국이 벌이는 영토 분쟁이 동아시아 지역 해양 패권을 다루는 양상을 띠면서 일본에서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센카쿠 제도의 실효지배의 방법론과 이제 관련한 군사적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결론으로 센카쿠 제도 문제가 독도 문제에 미친 영향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2010년 9월 일본 중국 간의 센카쿠 분쟁의 내용을 보면요, 그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이제 일본과 중국 간의 분쟁의 경과, 실질적인 이제 분쟁 경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 9월 7일 오전에 센카쿠 제도 주변에 일본 영해 내에서 해상보안청 순시선 요나쿠니는 그 불법 조업 혐의가 있는 중국 어선에 영해에서 나갈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해에서 나가시라 라고 했죠. 그랬는데 이제 중국 어선이 계속 불응하다가 이제 그 도주를 먼저 한 게 아니고, 해상보안청이 이제 어법에 근거를 둬서 검사를 한번 해보겠다, 우리가 탑승해서 한번 봐야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도주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죠. 따라가서 이제 여러 차례 멈춰라, 서라 라고 했는데 안 섰고요. 어선은 계속 도주하다가 다른 순시선인 미주기 호에
선체가 충돌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거를 해상보안청 어선, 해상보안청의 순신선인 미주기가 이 어선의 앞부분을 이제 막아섰는지 아니면 세우기 위해서 뭐 어떻는지는 간에 하여튼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둘 다 좀 부서집니다. 그래서 해상보안청은 이를 의도적인 해상보안청 보안관의 출입검사 방해 행위로 보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어선 선장을 체포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은 9월 16일까지 9일간에 5차례나 주중 일본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고 8차례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일본에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 경제에 대한 압력의 행사로 외환 시장에서 엔화를 이제 가치를 높이는 엔고 현상을 유도하기도 하고, 일본의 관광 억제, 그 다음에 중국 내 기업, 일본 기업 사업 인가를 지원한다든지, 또 중국 내 인프라 개발 사업에서 일본 기업을 배제한다든지, 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전개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더해서 아이팟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미사일 등 첨단 제품의 필수 재료인 히토류의 일본 수출을 금지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굉장히 세게 나온 거죠. 9월 23일 신화통신은 허베이성 스좌장시, 그러니까 석가장시가 되겠죠. 이게 하북성 석가장시 이렇게 부르면 사실 참 입에 정겨운데 이걸 허베이성 스좌장시라고 해야 되니까 좀 그렇죠.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일본 명칭 중에 일본의 이제 뭡니까 저기 지명 중에 가나자와라고 있습니다. 가나자와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문으로 하면 김천이에요. 김천, 금천 또는 김천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가나자와라고 하니까 이제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런 겁니다. 어차피 다 한문 썼기 때문에 중국, 일본, 한국이 그 지명이 대체로 다 비슷하거든요. 안양은 어디나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인데 이제 하여튼 뭐 화북성 석가장시 국가안전당국이 일본인 4명을 구속하고 아마 여기에서 일본인 4명이 뭘 하고 있었나 보죠. 동성 내 이제 군사관리구역에 침범하여 비디오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4명은 일본 중견 종합건설회사 후지타의 현지 법인 사원으로 유기화학 병기 처리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건설회사 회사원들인데 유기화학 병기 처리 사업, 그러니까 중국의 사업이겠죠. 중국에서 이제 아마 유기물로 된 이제 화학 무기 관련 시스템들 또는 이제 뭐 미사일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폐기 처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뭐 비디오 같은 걸 촬영해야 되는데 그냥 쿠시를 들어가지고 체포를 한 거예요. 그냥 여기 이제 군사시설인데 함부로 어떻게 들어왔냐 이런 식으로 딱 허가해 줬으면서 중국 정부의 이러한 압력 행사에 못 견디고 일본은 9월 24일 나하지검의 차석 검사가, 여기서 나하는 오키나와 나하를 말합니다. 오키나와의 본섬이 아마 나하일 텐데 이게 이제 센카쿠 열도가 오키나와의 배속이 관할이니까 그쪽에 이제 관할이 돼 있으니까 나하지검의 차석 검사가 지검장 말고 차석 검사에 이제 우리로 치면 차장 검사 같은 거예요. 지검장 바로 밑에 돌연 처분 보류로, 그러니까 이제 기소유예, 기소중지 기소중지라기보단 기소유예 뭐 이런 형태인데 중국 어선 선장을 석방을 했고요. 이 석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일본 국민에 대한 영향과 일중 관계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중국 외교부는 9월 25일 선장의 석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영토와 주권, 중국 국민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에 강렬한 항의를 표명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측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일단 그렇게 했지만 일단 석방을 했으니까 또 중국 정부는 이제 9월 30일에 구속했던 후지타 사원 4명 중에 3명을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한 명을 남겨둔 거예요. 아직까지. 하토야마 정부에서는 방위성 정무관을 역임한 나가시마 아키히사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 43명이 센카쿠 제도에서 일어난 이제 중국 어선 충돌 사안을 둘러싼 이번 결말은
청일 전쟁 후에 그 상북 간섭에 필적하는 국난이라고 정의하고 정부의 대응 조치에 대한 견해 및 정부가 향후 임해야 할 긴급 과제에 대해서 기술한 건백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건백서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사실 그 에도 시대부터 나왔던 건데 이제 뭔가 뭔가 이제 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시무십조 같은 거. 시무십조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뭔가 정부에 뭔가 제안을 할 때 이렇게 이제 하얀 종이에다가 어떻게 할 것, 어떻게 할 것,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에 이런 조치들이 필요합니다고 이제 건의서를 제출하는 거죠. 건백서는 생각구 사태를 이제 대두하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을 게을리하고 우리나라 영토에 대한 불합리한 도전을 거부하는 단호한 자세가 부족했던 지금까지의 일본 정치 그 자체가 부른 위기라고 언급하며 와신 상담하는 마음가짐으로 이후를 대비해 주기 바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구 제도에 대한 등대 설치와 경비 강화 및 주변 해역에서의 그 미일 공동 군사 훈련을 조기에 실시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내부에서는 이 검사의 정치적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이 벌어집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되면 외무성이 뭔가 뒤집어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법무부 그것도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검찰 일본 검찰이 이거를 그냥 책임지고 뒤집어 쓰는 형태가 일단 됐단 말이야. 지검장은 앞으로 높은 데 가셔야 돼 보이니까 그분이 뒤집어 쓰지 못하고 그 밑에 차석 검사가 아마 또 독박을 독박을 쓰게 된 건데 지금 이게 상당히 되게 좀 애매해졌죠 이 양반도 입장이. 왜 내가 왜 이거를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됩니다. 왜 나한테 왜 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2010년 9월 24일에 나아지검이 기자회견을 열고 그 스즈키 차석 검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돼서 29일까지 구류를 연장을 했던 중국인 선장 그 잔치슝의 처분을 보류로 이제 석방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회견에서 스즈키 차석 검사는 처분 보류 이유로 그 피해자의 신병을 피해자가 아니고 피의자입니다. 이거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잘못 쓴 것 같은데 피해자는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라고 하고 이건 이제 피의자, 피혐의자의 줄임말이에요. 피의자의 신병을 고려한 채 조사를 계속할 경우에 우리 국민에 대한 영향과 이후 일중관계를 고려해서 더 이상 신병 구속을 지속하고 조사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 선장을 석방한 진정한 이유는 우리 국민에 대한 영향과 이후 일중관계에 대한 고려라는 두 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형사법적인 고려가 아니고 이제 다른 외적인 요인들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국민에 대한 영향이 의미하는 바를 두고 첫째, 인질 4명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과 둘째, 히토류 금수 등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을 말한다는 해석 두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안 모두 이제 9월 23일에 중국이 일본에 대한 이제 그 제재 조치의 결정타로 발동시킨 것들이었고요. 이후 중일 관계에 대한 고려라는 외교적 표현에 일본 여론이 비판을 쏟아내게 됩니다. 일본 여론은 일개 지방검사가 이러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바람직한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해댄 거죠. 그런데 이제 기자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이게 일개 지방검사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정치권에서 아무도 책임 안 지려고 그러고 수상도 이거 어떡하냐 라고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뭐 법무성이나 이게 뭐 하여튼 해상보안청 이게 다 이제 좀 걸려 있다 보니까 내려오고 해서 이제 이 사람한테까지 왔겠죠. 그래서 지검장한테 왔을 텐데 지검장도 야 나 어떡하냐 나 이제 나 곧 승진 나 곧 도쿄로 가야 되는데 뭐 이러니까 이제 차석 검사가 제가 독박을 쓰겠습니다 뭐 이러고 이제 지가 독박을 쓴 거죠. 하여튼 이런 의문을 던지면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당연히 배경이 있죠. 없겠습니까? 정치 세력이 정치 결단을 하지 않고 그 책임을 관료 조직에게 짐을 지우고 업무 영역을 넘어선 외교적 판단까지 하게 한 것은 문제라는 비판 여론이 고조가 되게 됩니다.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이제 센코쿠 요시토 같은 경우는 9월 24일 저녁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수사한 결과 처분 보류라는 현재의 판단으로 신병을 석방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승인했다라고 말하고, 지검의 판단으로 석방을 결정하고 정부는 그것을 추인했을 뿐이다, 추가로 나중에 추후 승인했을 뿐이다 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결정이 아니다 라고 한 거죠. 어제 윤석열의 해임은 청와대 결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일단 책임에서 피해 가겠다는 거예요. 막 비판이나 이런 책임 추궁에서 조금이라도 좀 빠져보자, 대충 그런 분위기라는 게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그죠? 이쯤 보면. 그러나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이제 2012년 9월에 간 나오토 정권에서 내각 관방 참여를 맡았던 마스모토 게니치는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 2010년 9월에 센가쿠 제도 주변 바다에서 일어난 어선 충돌 사건으로 체포된 중국인 선장을 처분 보류한 채 석방한 것은 간 나오토 당시 수상과 그 센고쿠 요시도 관방장관의 정치적 판단 때문이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진실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 당사자였던 간 나오토 총리나 센고쿠 요시도 관방장관은 우린 그런 적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지방검사 한 사람이 그냥 독박 쓰고 끝낸 거예요. 그냥 비판이 심할 것 같으니까. 왜냐면 이제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당시 정권을 보십시오. 민주당 정권이잖아요. 민주당 정권. 자민당이 무능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차지한 민주당 정권인데,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중국이 저렇게 좀 세게 나온다고 해서 총리가 나서서 풀어줘라 이렇게 돼버리면 자민당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저 봐라 민주당 저거 안보에서는 완전히 안보는 2등 아니냐, 자민당이 안보는 최고고 민주당은 안보가 그냥 안보를 모르는 애들이다, 우리의 자존심을 중국에 팔았다, 뭐 이런 소리 하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이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그게 사실은 일본 정치의 현실입니다. 하여튼 마츠모토 게니치에 따르면 작년 9월 8일에 선장이 공무집행 방해 용의로 체포된 후 검찰 측이 증거품으로 어선 충돌 당시 촬영된 비디오 테이프를 수상관저에 보냈는데, 그걸 본 관저 측에서 이제 테이프 자체가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치명적 결함이 있고 유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테이프에는 찍혀 있어요, 충돌 영상이. 근데 이제 야,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재판을 하냐라는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이거 사고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또 저 일본 쪽 배가 앞을 가로막으니까, 그러니까 앞 진로로 들어가니까 거기 들여받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이 영상을 보면 어느 배가 어느 배인지도 솔직히 잘 구분이 안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정부 내에서 단호히 재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그 선장의 구류 기한이 그러니까 9월 19일에서 10일 연장된 후에도 조정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스모토 게니치는 간 나오토 수상이 뉴욕에서 열린 국제연합총회 중간에 센코쿠 요시토 관방장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관방장관이라는 건요, 우리로 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겸 장관인데 대통령 비서실장 겸 뭐 거의 부총리 같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실세예요. 보통 정권의 실세가 관방장관을 맡습니다. 진짜 실세가. 네. 그 전화를 해가지고 석방 여부를 두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으며 최종적으로는 간 나오토 수상이 야 풀어줘라 라고 했다는 거죠. 민주당 정권의 이 결정으로 외교에 미숙한 정보라는 비판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게 고민스러운 문제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사한테 넘긴 건데, 사실 그 어떤 그 넘기는 그 프로세스나 그 내용조차도 보안 유지가 안 돼서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 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 언론의 이제 초조감이라는 제목으로 또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면, 그 영유권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 최근 일본 언론에서는 이제 러시아, 한국, 중국이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대로 일본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관점이 폭넓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중국을 대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나 한국하고의 문제는 큰 가치가 걸려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자존심 싸움 정도였기 때문에. 하지만 중국하고 일본 간의 이제 영토 분쟁은 제법 그 이라크 매장량 수준의 석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큰 이권이 걸려 있는 게 맞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배경으로 첫째, 그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힘 약체화를 들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최소한의 자유력으로 한정하고 국제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집단적 자유권 행사조차 헌법 해석으로 억제해버린 전쟁 후에 일본은 군사 강국으로 인식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쟁 후에 경제 대국으로 거듭나서 세계에서 우뚝 섰을 때 세계 강국은 그 일본의 경제력을 높이 평가했고, 그것을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일본의 존경과 배려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저자세를 취했죠. 왜냐하면 투자도 많이 받고 싶으니까 일본으로부터. 그러나 이제 90년대 이후에 경제대국 일본의 모습은 국제사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버블 붕괴 탓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둘 번째는 이제 민주당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 대미 외교의 이제 실패. 뭐 여기는 실태라고 되어 있는데 실패죠, 실패. 실패가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자민당 정권 시절에도 일본 전체의 상대적인 힘이 저하되긴 했었지만 대미 관계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 이제 자민당 걸프전에서 자기중심 국가라는 인상을 보여가지고 미일 관계는 순조롭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90년대 후반에 쌍방 관계자의 노력으로 동맹의 재정의가 진전이 되고 9.11 이후에 미국과 함께 한다라는 자세는 국제관계에서 이제 일본의 입장을 안정화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게 된 이후에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후덴마 기지 미군의 해외 이전, 그러니까 후덴마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해외로 보내는 부분, 그 다음에 적어도 오키나와 현 바깥 이전이라는 제안이 나온 이후에 오키나와에서는 기지 문제로 쌓여있던 불만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덴마 기지 문제로 민주당 정부 아래 이제 미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막 미국하고 일본이 서로 막 으르렁대는 괜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 일을 키웠다라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일본 매스컴의 대체적인 논조는 약체화되고 바보 취급 당하고 있는 이제 일본이 취해야 할 영토 정책은 상대국의 약할 소리를 의연하게 계속 해야 한다 라는 지점에 이제 머물러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도고 가즈히코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처해 있는 이제 냉엄한 국제 환경을 생각해 보면 이처럼 강경 일변도의 전망 없는 견해에 고착하는 것은,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험하게 한다라고도 이제 진단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고 가즈히코가 누군지를 한번 알아보면 도고 가즈히코는 이제 그 일본의 외교관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전 외교관 출신이고 태평양 전쟁 중에 외교상을 지낸 한국계 일본인 도고 시게노리의 이제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외교가 쪽에서는 뭐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고,
아, 이게 이제 또 도고 하지코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 교수로 초빙되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제 전 외무성 아주국장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일본 외무성에 이제 그 아시아 정책을 담당하는 이제 톱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에 따르면 현재 일본 국민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대단히 위험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이게 이제 영토 교섭이 좌절되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북방 영토를 방문하는 등 러시아 측에 유리한 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일본 국민의 분노와 좌절감을 더 높일 뿐이다. 이런 분노와 좌절감은 일본이 안고 있는 그 밖의 영토 문제, 즉 독도 문제나 센카쿠 문제로 이제 이게 퍼져나가게 되고, 그 내셔널리즘에서 유발된 울적한 마음이 일본의 국익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폭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도고 가지고는 세 문제를 완전히 각각 다른 이유에서 지금 일본이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성을 가지고 있다라며 그 일본의 영토 문제를 둘러싼 최근 현상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국가 입장에서는 잘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지금 중국한테 저렇게 생각해서 밀렸다. 그리고 러시아한테 저렇게 북방 사개 영토 문제 때문에 무시당하고 밀린다 그러면 이렇게 쌓여있는 국민적인 어떤 감정이 한 군데로 분출되게 됩니다. 이게 어디겠어요?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들지를 못하니까 한국이라는 독도 문제나 또는 이제 그 저번에 왜 저 초계기 그 비핵 문제처럼 한국에 폭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독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일본이 갑자기 시비를 걸어가지고 한국한테 초강경책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적인 스트레스가 이제 극에 달해 있으면.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다른 요인으로 넘길 게 아니라, 아니야, 내 대에는 하지 말고 어떤 수상이 만약에 내 임기 동안에 이거 건드리지 말고 좀 기다립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걸 신중하게 그 신속하게 각각의 어떤 스탠스를 정해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거지, 국민들한테 계속 참으라 한다고 이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 어떤 국민적 스트레스의 수치가 자기가 보기엔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그 독도 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 압박이 바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북방 영토 문제와 센카쿠 제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외교적 실수 등으로 고양된 국민의 분노와 좌절감이 독도 문제로 흘러들어가서 내셔널리즘을 자극하는 듯한 현상은 최근 몇 년 사이 이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이 보여준 움직임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최근이라는 건 2012년, 13년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이전과는 다른 강경 대응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2012년 3월 27일에는 우려한 대로 일본 정부가 이제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어, 고등학생용 교과서를 검정 통과했죠. 이번에 통과한 이 교과서의 독도 기술 특징은 7종의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이 새로 추가되는 등 이전에 비해서 일본 정부의 이제 영유권 주장이 보다 강하게 반영되었다는 부분입니다. 4월 6일에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2012 외교 청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외교 청서는 역사적 사실을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그 다케시마 관련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라고 밝히고, 이어서 이제 한국 강요와 국회의원의 다케시마 방문, 또 한국이 진행하는 다케시마와 주변 지역 건조물 구축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항의했다라고도 기술을 했습니다. 독도 영유권 관련 기존 주장에 덧붙여서 한국의 조치에 대해 항의해 왔다라고 새롭게 기술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표명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4월 11일에는 일본의 수도 도쿄 도심에서 일본 정부의 차관급 관료와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해서 다케시마 문제의 빠른 해결을 요구하는 도쿄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의원연맹과 다케시마 북방 영토 반환 요구 운동 시마네 현민 회의가 주최하는 집회였고요.
독도 관련 집회, 도쿄 개최도 그동안 독도 인권을 주장하는 행사 참석에 신중했던 일본 정부 인사의 집회 참석도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 관계가 한층 경색될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를 관통한 것은 한국의 실효 지배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이거 왜 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웃긴 얘기지만, 아니, 야 그럼 우리 땅인데 안 가냐? 이건데 일본 애들은 저 일본 독도 한국이 저렇게 지금 와 있는 게 이게 위법적인 거 아닌가? 위법 행위를 저렇게 하는 한국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하시는 가장 큰 욕이 그거예요. 소래와 오카시 데스네 라는 거. 이상하다. 독도 영유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료를 발굴을 해서 그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센카쿠 열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일 간의 이제 영토 분쟁 연구를 통해서 그 일본의 영토 정책 성향이 독도 도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센카쿠 열도 분쟁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자, 그 센카쿠 열도 문제 본질, 일본과 중국 간의 이제 분쟁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방 영토나 독도 문제와는 달리 센카쿠 열도 문제가 일본, 중국 사이에 이제 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은 최근입니다. 최근이라 봐야 이제 2010년, 2007, 8년 그쯤 된 거죠. 그 중국과 타이완이 센카쿠 문제로 일본에게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1971년이고요. 그 해가 이제 국제법상 분쟁이 발생한 것을 결정하는 날이 됩니다. 주장을 처음에 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 후 약 20여 년간 중국 지도부는 이것을 중일 간에 긴급히 해결해야 할 분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서냉전기에 일본 측이 이러한 접근법을 인정했다기보다는 이 문제가 중일 간의 주요 문제로 취급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냉전이 끝난 1990년대부터 문제가 서서히 양국의 정치 문제로 커지다가 2010년 9월에 중국 어선의 영해 침입 그리고 그 처리를 둘러싸고 중일 간의 이제 최대 외교 현안으로 터져버린 겁니다. 이제는 안전보장상의 최대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센카쿠 열도 바닥에는 그 이라크 매장량 수준의 석유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이제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주장하고 대만도 주장하고 일본도 주장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돼 있는 거죠. 3파전입니다. 3파전인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이제 이건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아마 끌어들였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끌어들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제 무주지로서 센카쿠의 영유를 인정한 것이 1895년 1월 14일이었고, 그 후 타이완을 병합한 시모노세키 조약이 1895년 4월에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는 3개월 전에 센카쿠 열도를 일본의 일부로 개별 합의했다는 그 내용은 없었어요. 따라서 법적 처리로 보면 센카쿠 열도는 이제 일본 영토 편입과 대만의 병합과는 별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날짜를 봐도 그렇죠. 왜냐면 일본 정부가 센카쿠 먼저 확보를 했으니까. 또한 일본 정부는 2차 대전 결과 승자의 입장에 있던 타이완과 중국은 센카쿠를 일본의 주권하에 두는 것에 대해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 이제 중국 측은 이후에 항의했다고 주장하지만 뭐 그건 주장일 뿐이고 문서라든지 이런 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센카쿠 영유권의 법적 근거로 가장 자신있게 제시하는 부분이 1971년 오키나와 반환 협정입니다. 조약의 그 제1조 2항은 반환되어야 할 유큐 제도와 대동 제도의 정의를 규정하고 나아가 그것을 법적으로 확정시키기 위한 합의된 의사록이 제정이 됐습니다. 의사록 1조 2항의 오키나와 영토의 범위는 평화조약 3조에 근거한 미국의 시정하에 있는 영토로 1953년 12월 25일에 민생포고 제27호에 지정되어 있는 대로라고 하여
그 범위를 위도 경도로 명확히 지정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 민생포고 제27호에 오키나와의 영토가 이제 어디까지인지가 나와 있겠죠. 근데 53년에 포고를 했으니까 생각보다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요. 1971년 중국 정부는 영유권 주장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그 후 이제 이 문제를 일본 중국 관계 정면에서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왜냐? 돈 때문이죠. 영토 문제를 능가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먼저 1972년 중일 국교 회복 시에 주을레가 그 생각고 열도 문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는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78년에 중일 평화 우호 조약 비준서 교환을 위해서 그 일본에 온 덩샤핑 보수상 덩소평이 생각구 제도 영토 문제를 그 다음 세대의 문제로 미뤄두자는 제안을 했고요. 일본 정부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서로 합의를 한 거죠. 이 현상 유지에 이제 일본과 중국 간의 암묵적인 이해가 성립이 됐던 겁니다. 이대로 가자. 이렇게. 왜냐면 뭐 석유가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시추 기술로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다가 중국이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본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게 70년대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자금, 저기 뭐 예산, 이런 차관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굳이 적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후 중국은 개혁 개방의 이제 신정책 아래에서 공산당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오로지 경제 발전에 전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국 모두 괜히 싸움거리가 될 수 있는 생각고 열도라든지 이런 얘기는 서로 안 하는 분위기가 계속되어 온 겁니다. 1972년 9월에 이제 중일 국교 회복 직전에 센카쿠 제도 문제는 중일 관계 표면으로 다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 1968년 이제 그 ECAFE라는 그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 그러니까 아시아국도 경쟁위원회가 위원회 리포트가 그 센카쿠 제도 해역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발표한 것이 중국과 타이완의 생각고 제도 영유 입장을 표면화시킨다는 데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진짜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다들 진짜 거기 석유가 그만큼이나 있다는 거냐? 이렇게 된 거죠. 또 이때가 한창 70년대 오일 쇼크가 오네 만에 이래, 뭐 중동전이 벌어지면 전 세계적으로 석유 수급이 안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잔뜩 나와가지고 이 모든 나라들이 석유에 굉장히 그 좀 뭐랄까요, 민감해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석유를 확보해야 된다. 우리는 뭐 유전 없냐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찾아보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슷한 보고서 하나에도 막 가슴이 웅장해지고 다들 막 두근두근 했던 거죠. 야, 우리도 이제 산유국이다. 그런데 그 산유국인데 그 땅을 지금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 땅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그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저 땅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가 들어가기도 하고 전략을 고민해 보기도 하고 뭐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이 시기에 중국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면은 그 금어도, 생각고 열도 등의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다. 일찍이 명대에 이 도서들은 이제 명나라 얘기하시면 사실 청나라 얘기도 아니고 이게 사실 반칙인데 명나라 얘기를 꺼내시면 대화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면 명나라 얘기를 지금 왜 꺼내요? 몇백 년 전 얘기인데. 그때는 그러면 뭔들 중국 땅이 아니었냐고요.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도 할 얘기 있죠. 아니 광개토 대왕 시기 때는 그 저 넓은 요동, 만주, 산둥반도까지
전부 다 고구려 땅인데 왜 지금 그걸 안 돌려주세요? 라고 진짜 우리가 미친 척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제 양반들이 지금 명나라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대 이 도서들은 이미 중국의 해상 방위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여기서 중국이라는 건 명나라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은 UQ, 즉 현재 오키나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타이완에 부속하는 도서였다. 근데 사실 대만도요, 그 명나라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냥 뭐 원시인들한다 원주민들 사는 동네인데 명대만 하더라도 해적이나 살고 뭐 이랬던 데인데 무슨 뭔 소리를 지금. 하여튼 중국과 이제 그 오키나와 류구의 이 경계선은 그 뭐 아무개 섬과 아무개 섬의 사이다. 중국 타이완의 어미는 예로부터 이 금오도 생각구 열도 안에 있는 섬인데 여기 도서에서 어로 활동을 해왔다. 일본 정부는 청일전쟁을 통해서 이 도서들을 가로챘고 나아가 타이완과 그 모든 부속 도서와 팽호 열도의 할양이라는 불평등 조약에 중국을 조인시켰다. 하지만 이 타이완 할양 조서에는 이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본 입장에 따르면. 이에 대해서 이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는 1972년 3월 8일 외무성 기본 견해로 표명이 됩니다. 이 견해는 이후 일본 정부의 일관된 견해가 되었고, 외무성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 센카쿠 제도는 1885년 이후 정부가 오키나와 현 당국을 통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번에 걸친 현지 조사를 행했고, 이것이 단지 무인도일 뿐 아니라 청나라 지배가 미치고 있는 흔적이 없다는 것을 신중히 확인한 후 1895년 1월 14일 현지에 표항을 건설하는 취지의 가기 결정을 통해서 정식으로 우리나라의 영토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동제도는 그 이후 역사적으로 일관해서 우리나라의 영토인 난세이 제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고, 1895년 5월에 발효된 시모노세키 조약 제2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가 청나라로부터 할양받은 타이완 및 펑후 제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죠. 이 주장에 나타난 중일 간의 대립의 제일 논점은 청국 관여의 실태에 대한 것으로, 청나라가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개입이 되어 있느냐, 청나라가 이걸 일본한테 줬냐 안 줬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 역사상 문서의 검토 결과 청국의 지배가 센가쿠 열도에 미치고 있었는가 하는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때 센가쿠 열도에 대해서 청나라가 뭔가 소유권이라든지 지배력을 행사했느냐, 이거 한번 캐보자 라는 거죠. 중국 측은 센카쿠 제도를 자국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 측은 중국 측이 말하는 인식은 어느 것도 영유권을 확인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자기들 머릿속으로 이거 우리 거지 라고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땅이 넓으시니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문서로 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립의 두 번째 논점은 선점의 법리를 둘러싼 국제법 해석에 대한 것입니다. 일본 측의 논거는 서로 중국 측에게 어느 정도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영유를 국제법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사실이 필요하고, 그것이 없으면 무주지로서, 그러니까 아무 주인이 없는 땅, 공해상에, 그래서 제3국이 이것을 영유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선점의 법리는 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 식민지 확대에 편리한 법리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는데 사실 영국이나 뭐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선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영국령, 미국령으로 남아있는 많은 지역들이 대부분 이렇게 먼저 가서 깃발 꽂고 해가지고 오늘부터 우리 땅 이렇게 한 곳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거를 일본한테만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좀 그렇죠. 좀 편협하죠 사실은.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일본의 국익을 그러면 굳이 그렇게까지 챙겨줘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국제법의 가장 기본 원리는
공평무사하게 모든 나라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대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뭐 일방의 얘기만 해서도 안 되고, 또 그게 뭐 일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국제사회에서 이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국제법의 기본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대립의 제3의 논점은 1885년에서 1895년에 걸쳐서 일본 정부가 행했던 조사의 성격에 대한 건데요. 문헌은 전부 일본 측에 속하는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이 비판은 주로 정상청이 제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중국의 학자겠죠. 정상청이라는 사람이 1885년 고구가 다츠시로가 센카쿠 제도에서 활동을 허락하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서 메이지 정부 내무성은 영유해도 좋을지에 대한 조회를 외무성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무성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이 섬들은 중국 국경과 가깝고 천국에서는 섬 이름도 지어놓고 있다. 천국의 신문 등에도 일본이 타이완 가까이 천국 섬을 점령하려 한다는 풍설을 흘리고 일본을 의심하고 있는 곳도 있다 라고 말하고, 이 섬들에 대한 영유는 훗날을 기약하며 지금은 허락할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했고, 결국 영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점령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점령과 소유, 이걸 이제 합해서 영유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10년이 지난 뒤에 1894년 12월 27일에 내무성이 그 당시와 오늘의 사정은 달라졌으므로 영유를 허락해도 좋은지 외무성에 재조회해 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외무성에서도 1895년 1월 11일에 본성은 별다른 이의 없음이라고 해답해서, 그럼 뭐 내무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결정이 된 겁니다. 정상청은 내무성이 말하는 사정이 달라졌다는 부분은 이 시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 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지적을 합니다. 1894년 8월 청일전쟁 개시 이래 일본군은 연전연승을 했고, 12월에 대본령 회의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계책을 받아들여서 웨이 하이웨이의 북양 함대를 전멸시키고, 사람 이름이네 이게. 웨하이웨이의 북양 함대를 전멸시키고 동시에 이제 타이완을 점령해서 이후에 영유를 도모한다고 하는 작전이 시작이 되고 있던 시기였죠. 센카쿠 제도의 이제 영유는 바로 그런 중에 발생을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이걸 가져갔으니까 청일전쟁 때문에 가져간 거면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죠 사실은. 정상청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논리는. 근데 이게 약간 억지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니 근데 청일전쟁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셨던 시모노세키 조약에는 이 조오도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맞는 자기들 말이 맞다면 나중에 땅 돌려달라고 했을 때도 조오도 문제를 포함시켰어야죠. 근데 정작 그때는 안 했었거든요, 이 양반들이.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마치 일본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보편 타당한 국제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헌 하나하나 근거를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누구 말이 맞냐라고 해서 이제 치고 들어가야지, 그래야 나중에 독도 문제에서도 우리가 유리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문헌상의 독도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거든요. 수많은 자료들이.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무조건 어거지 부리고 한쪽 편만 들게 되면 나중에 우리에 대한 국익을 주장을 할 때 다른 국가들로부터 동의를 못 받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이 독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국 편을 되게 많이 들어주거든요. 그거는 이제 바꿔 말하면 은근히 이런 생각고 제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한국도 중국 편을 좀 들어주라 라는 이제 일종의 그런 은근한 요구 같은 거죠. 하여튼 이 논점에 대해서 도고 가즈히코는 세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법리적 판단에서 보면 무주지 선전 법리에 있어서 청국이 실제로 영유를 주장하기에 충분한 주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일본이 영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는 겁니다. 이제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청나라의 의사표시가 충분히 없지 않냐라는 것이고, 또 정치적 판단에서 보면 압도적인 힘의 차이로 그 타이완의 병합을 이끌어내는 상황에서 그 센카쿠 제도 영유와 관련해서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를 합해서 얘기하면 일본 측은 뭐라고 해도 센카쿠 제도의 시로 지배를 19세기 말부터 끊임없이 계속해 오고 있고, 전후 처리를 포함해서 일본의 법정 입장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중국 측에서는 이제 다양한 고려가 있을지라도 당면한 센카쿠 제도 문제로 일본과 말썽을 일으키려는 모습을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니네 그냥 현상 유지 정책을 그만둔 것 같지는 않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일본이 계속 가져도 되는 거 아니냐. 중국이나 타이완 니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중국이든 타이완이든 그들이 본 센카쿠 문제는 일본 제국이 그 힘을 아시아에서 확장하던 시기의 기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던 제국주의 시절에 잘 나가던 일본의 모습하고 계속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리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일본이 당당한 이건 일본이 당당한 겁니다. 일본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곱게 안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쟤들이 그때 저것만 가져간 게 아니고 하여튼 여러 뭐 사람도 패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이권도 챙겨가고, 뭐 생각만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진 나쁜 짓은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마치 그렇지, 이제 와서 이제 자기네 나라는 안 그런 것처럼 저러고 있으니까 그게 좀 고깝기도 하고요. 또 니들이 식민지 전쟁하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센카쿠 열도를 아직까지도 니들이 저렇게 가지고 있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의 기저에는 또 뭐가 깔려있냐면, 니네 사과 똑바로 안 했잖아. 과거사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 똑바로 안 한 것들이 뭐 잘났다고 지금 영유권 달라 그러면 냉큼 줄 것이지, 뭐 잘났다고 지금 저기 아직까지 못 준다, 우리 땅이다, 뭐 원래부터 우리 땅이었다, 이딴 소리를 하냐. 이렇게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도 일본이 가질만한 곳이긴 한데, 왜냐면 법적으로 일본 땅 같은데 그게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안돼 라는 식으로 중국은 지금 태클을 거는 거고요. 또 그게 이제 그 안에 또 엄청나게 석유가 있으니까 뭐 그러는 거죠. 하여튼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 부수적인 문제를 보면 도고 가즈히코는 이제 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일본에게 그 두려운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그래서 독도와 센카쿠의 영유 과정이 많이 닮아 있다는 것에서 이 두 문제가 역사 문제화 할 경우에 이게 과연 일본에게 유리하냐, 아니면 독도 문제하고 얽혀가지고 일본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갈 수 있냐 라는 거를 이제 경고성으로 얘기하는 거죠. 설령 구미 열강이 만든 국제법상 일본의 센카쿠 영유가 합법적이라도 판명이 되더라도 중국인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이제 일본 제국의 힘 확대 중에 청일전쟁, 타이완 합병 같은 가장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발생을 한 거죠. 게다가 여기다가 뭐 난징 대학살까지 끼워 넣어버리면 빼박이거든요. 일본은 아무 소리 못해요. 왜냐면 너무 심한 짓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청의 관심 지역이라고 하는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무너져가는 이제 제국에게서 일본이 힘으로
빼앗아 갔다는 측면에 불이 붙으면 이게 이제 청나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그 민족주의에 불을 붙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우려는 이미 일본 내 다른 연구자들에게서도 표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쯤 되면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왜 이 과제를 하느냐, 그 중국의 동북 공정에 대해서도 좀 깔려고 이 감정적인 문제, 영토 문제와 이제 국민 감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부됐을 때 어느 정도의 폭발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이런 과제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슬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거든요. 2011년 2월에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에 관한 조사 연구 공부회의 제2기 중간 보고서 중에 시모조 마사오가 밝힌 아래 견해가 이러한 우려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센카쿠 제도가 일본령이 된 것은 청일전쟁이 한창이던 1895년 1월 14일이었고, 이것은 이제 러일 전쟁 중이던 1905년 1월에 무주지였던 죽도, 다시 말해서 독도가 일본령으로 편입되었던 것과 그 경위가 흡사하다. 그러니까 죽도도 센카쿠 제도도 전시 때 일본령이 되었고, 무주지를 일본이 선점했다는 공통점이 일본의 침략이라는 역사인식과 결부되기 쉽다. 바꿔 말하면 일본에게 독도나 센카쿠 제도 문제가 역사 문제화 되는 것은 악몽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독도 문제를 역사 문제로 일관되게 주장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부되기 쉽다까지가 이제 그 마사오 선생의 그 주장이고, 그래서 이걸 역사 문제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이 논문을 쓴 저자의 얘기는 일본에게 독도나 센카쿠 문제가 역사 문제가 되는 것은 악몽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침략의 어떤 그 결과물처럼 인식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당한 주장은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사실 독도 문제를 역사 문제화 하는 것도 일제 36년의 어떤 그 독도는 옛날부터 우리 땅이었고 일본 너희들이 막 무슨 독도 문제 얘기만 나오면 막 갑자기 태극기가 올라오고 뭐 태권부위가 거기 있네 없네 뭐 무슨 이건 우리의 땅인데 니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쭉 나오는 것도 어떻게든 이거를 이제 일제 36년의 역사 문제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또는 그 여러 부분들에서 정당성을 얻고 또 일본 내 여론을 굉장히 주저앉히려는 겁니다. 그런 의도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일본 내 여론 중에 그 반전 또 이제 이렇게 역사 문제화 돼버리면, 그러니까 침략의 역사는 반성해야지요라고 하는 그런 시민단체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문제에 붙어버리면 그냥 그 시점에서 게임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양반들은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막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수상이나 어느 저 유력 정치인도 그런 반전 세력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과거 반성했냐, 어? 반성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영토 가지고 주변국을 불편하게 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시민들에게 뭐라고 세게 말을 못합니다. 그건 잠깐 낙선하죠.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좀 꺼려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런 문제가.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개입 안 하려고 하고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하고 하는 게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 14강 상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뒤에 14강 하편에서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